에이 더러운 세상 진짜. 영화에서 보면은 뭐 악재 터지면 야 다른 기사 뿌려가지고 그거 좀 덮어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는 거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왜 반대했느냐? 그 민주당 당원 있잖아요. 당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하던 시절에 만든 이제 당원인데요. 그 당원에 의하면 민주당 당원 96조 2항이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이라고 적혀있어. 중대한 잘못. 중대한 잘못이 아니면은 이걸 개정할 필요가 없죠. 그냥 후보 내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후보 내기 위해서 이걸 개정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중대한 잘못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돈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부산 오돈이 잘못했다는 거 생각 안 하는 사람 계세요 여기에? 이게 당원이라는 게 여러분 헌법입니다. 정당의 헌법. 헌법 우리가 함부로 못 바꾸잖아요. 되게 이제 바꾸더라도 복잡한 절차와 조심스러운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서 개정을 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당원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후보 못 내는 당원을 왜 만들어 놓은 거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해요. 하지만 만들어 놨으면 이제 자신 있게 해놨지 않겠습니까? 지키는 척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한다. 근데 후보를 냈으면 좀 겸손해야죠. 네, 민주당이 좀 겸손해야 되죠. 별로 겸손한 모습을 안 보여요. 왜냐면은 저 뭐 토착외구보다 우리가 낫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먼저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야, 정당에서 후보를 안 낸다. 그래 좋아. 당원을 지키면 우린 깨끗해. 우리 도덕적이야. 우리는 뭐 염치가 있어. 라고 말하는 대신 큰 지역의 지자체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게 되는데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건 그러면 정의냐? 걔들은 그럼 잘하냐? 걔들 우리보다 얼마나 낫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서울이랑 부산은 버리기 너무 크다 이거예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당원을 지킨다고 해서 그러니까 후보를 민주당에서 안 낸다고 해서 꼭 선거에서 지는 건 아니에요. 이럴 때 이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건데요. 박원순 시장 처음 당선될 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당시에 지금 다시 출마한 우리 그 오세훈이 그때 말아먹은 직후라서 한나라당이 당연히 인기가 없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이제 인기가 많았던 게 누구냐면 박원순 당시 후보였죠. 안철수 얘기를 생략하면 그때도 이제 큰 선거 연대를 해가지고 박원순이 이긴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아니라. 그리고 난 뒤에 민주당으로 입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꼭 후보를 안 냈어도 당원을 지켰어도 염치 있는 모습을 보였어도 뭐 열린민주당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좀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선거 연대를 해서 갈 수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린당을 누가 뽑아라고 했는데 열린당이랑 민주당이랑 합치고 국민의힘밖에 없으면 뭐 집결을 하는 거죠. 지금 뭐 안철수랑 오세훈이랑 합치니까 어쨌든 보수들이 집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반성하는 모습을 좀 보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 주저앉은 이유는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조금 오만해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겸손한 모습을 좀 보여야 했다. 그래서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런 아쉬운 면이 있다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건 그거고 뭐 시작했으니까 이겨야 되죠. 그래서 오늘의 이제 주제는 요형입니다. 정무수석을 할 때 저는 사이버 심리전단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그 대북 파트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대북 파트하고 관계할 일이 네네네. 없어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보보고는 국정원에서 늘 어떤 정부에서 해왔던 거니까 받았지만 국내 관련된 그런. 그래서 이거는 일체 제가 진짜 몰랐던 일이고 만약에 그런 게 밝혀지면 제가 단도대로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단두대! 단두대 매치인데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국정원이 정치 개입 이런 거 했다는 거 자기가 알고 있었다. 자기가 개입했다. 자기도 연루돼 있다. 이러면 이제 자기부터 이제 단두대로 가겠다. 이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형준이 형이 정무수석 할 당시에 이거 몰랐대요. 정무수석 할 당시에 이거 몰랐대요. 근데 그 전에 형준이 형이 뭐였습니까? 요겁니다. 사이버 컨트롤 타워 조직도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청와대 라인입니다. 청와대 라인. 여기서 한 일이 뭐냐? 이겁니다. 국민소통비서관실의 업무는 사이버상 여론 수집 분석, 불법 폭력 시위 주동자 및 악성 루머 유포자 색출, 인터넷 토론방 내 악성 게시물 대응 및 정보 시체 공개글 게재. 그러니까 이제 댓글단을 운영했다는 겁니다. 인터넷 여론 조작이 주요 업무였다는 셈이죠. 홍보기획관실 통해서 했다는 얘기. 걸리면 단두대로 가겠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드러난 거죠. 이게 뭐 어떤 식으로 하다 걸렸냐면 MB 때 4대강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환경단체들이 막 반대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를 하니까 우리 홍보기획관 통해 가지고 하는 일이 뭐였냐면 불법 폭력 시위 주동자 및 악성 루머 유포자 색출 요 업무를 한 겁니다. 근데 형준이 형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자 걸리면 단두대 가겠다. 나 그런 적 없다. 그래서 우리 환경단체가 어떻게 하냐? 행정소송이란 걸 걸어요. 야 했는지 안 했는지 까보자. 국정원에서 이제 문건들 한번 정보 공개 한번 해봐라 해서 이겼습니다. 환경단체가 이겨가지고 여기 나온 거. 이게 이제 국정원에서 공개한 사찰 문건인데요. 제일 위에 빨간 테두리 쳐있죠.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항 이렇게 딱 적혀 있습니다. 야 이거 뭐 박형준이 요구해서 받았다고 할 수 있냐? 그냥 돌아다니던 정보 보고 문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정원 자료라는 게 좀 특수한 자료입니다. 국정원은 그 자료를 요청한 사람한테만 주게 돼 있습니다. 홍보기획관실에 있는 행정관 모 씨한테 이 자료를 주면서 박형준 홍보기획관한테 건네주쇼. 이런 구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홍보기획관이 요청을 하면 국정원에서 이제 그 자료를 들고 요청한 홍보기획관한테 직접 주는 거죠. 근데 이걸 몰랐다? 박형준이 요청하고 박형준이 받았는데 이게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거짓말했다는 거죠. 이제 개입이 돼 있다는 거죠. 당시 박형준 홍보기획관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단두대 놔드려야 되는 거죠. 단두대를.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이를테면 이런 거거든요. 2009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용산 참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용산 지역에 있었던 재개발 재건축 이 문제 때문에 철거민 분쟁이 있었는데 그때도 오세훈 시장이었지. 용산 참사 있었을 국면에 경찰이 과잉 진압을 하다가 용산에 있는 주민들 포함해서 사람이 여럿 죽은 사건입니다. 정권 입장에서는 엄청 잘못한 거잖아요. 이때 신기한 문건이 하나 공개가 됩니다. 아주 심각한 문건입니다. 여러분들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영화에서 보면은 뭐 악재 터지면 야 다른 기사 뿌려가지고 좀 덮어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용산 참사 기사가 많이 나오고 비판을 받으니까 청와대에서 이제 이메일을 하나 보내는 겁니다. 경기 남부 연쇄 살인 사건을 좀 홍보해라, 띄워라 이거를. 기사를 좀 내고 살인범 얼굴 공개하고 막 이거를 청와대에서 한 거예요. 이걸 보고 살인마 홍보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걸 지시했던 행정관이 날아갑니다. 자진 사퇴를 해버려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일 위에 보시면 청와대는 이 공문을 두고 개인적 아이디어라고 발뺌. 그러고 난 뒤에 그냥 청와대 행정관 한 명 자진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지휘 책임자가 박형준. 그게 지금 드러난 거예요. 국정원 통해서 이게 실제로 했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형이 지금 단두대 안 가겠다고 모르쇠를 막 하고 있잖아요. 생글생글 얼마 생글생글 웃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지킬의 나이드도 아니고 이렇게 아예 철판 깔고 거짓말을 하니까 다른 의혹들도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포인트를 찝어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새 하도 떠들어서 다들 알고 있는 LCT 문제는 좀 뒤로 밀어두고요. 우리 형준이 형이 요새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당시 박형준 부인이 여기 가가지고 좀 잘 봐달라고 이제 청탁을 한 건입니다. 이 김승현 전 홍익대 교수님이 누구냐면 그때 당시 이제 채점위원이었다고 해요. 입시에. 요새 이걸 한참 싸우고 있어요. 김 전 교수가 이제 김승현 교수인데요. 홍대 미대 실기 시험이 끝난 뒤에 선배 교수가 불러서 연구실에 가보니까 박 후보와 부인과 딸이 있었다. 꼭 합격하게 해달라. 이 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 채점위원이었던 김승현 교수가 보기에는 이 작품이 30점 정도도 주기 어렵대요. 근데 이제 압력을 넣으니까 85점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뭐 인턴 표창장 이런 것만 좀 나와도 막 난리가 나고 막 무슨 뭐 대한민국 들썩들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뭐 사람들이 별로 심각하게 안 보는 것 같아. 이건 진짜 청탁인 거거든. 이거는 우리 형준이 형이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해명이 전부 다 뭔가 납득하기가 힘든 식으로 해명을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해. 딸이 홍대 입시에 응시한 사실 자체가 없다. 아니 그럴듯하지 않아요? 홍대 입시에 응시한 사실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청탁을 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승현 전 교수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서류 같이 확인해보자. 홍대 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형준이 형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사실 간단해요. 홍대 확인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홍대 입시한 적도 없는데 이런 네거티브가 떠돈다. 그럼 홍대에 전화해보면 돼. 같이 가서 확인해보면 돼. 그럼 끝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형준이 형은 그렇게 하지 않죠. 고소를 합니다. 갑자기 손해배상 청구 5억짜리 고소를 해요. 명예훼손, 허위사실 공표 이런 거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사 들어가야 되잖아요. 선고 다 끝나요. 그렇죠? 시간 끌기인 거죠. 시간 끌기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은근슬쩍 막 말을 바꾸는데 이 응시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잖아요. 고소해놓고 난 뒤에 이게 은근슬쩍 이제 말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 명확히 얘기하면 가족관계를 이고 나서 그 일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다. 처음부터 기억이 없다고 하면 되잖아. 그러면 검증 대상이 아니다. 검증 대상이 아니래요. 재혼 자녀고 직계가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증 대상이 저기 또 나왔어. 네. 검증 대상이 아니래요. 내 딸이 아니다. 내 딸이 아니래. 이것도 손절한다. 상관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있어요. 홍대 입학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에 대해서는 여기 보이시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겠대. 야 왈가왈부 안 하면 어떡하냐 이거를 해명을 하든지. 그래서 본질은 청탁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인데 전혀 사실이 아니면서 당시 자녀는 외국 대학에 들어가 있었다. 물타기죠. 말이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이거 확인할 방법 간단합니다. 법정에서 가르치면 돼요. 그거 금방 가려질 일입니다 라고 우리 박 후보님께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아니죠. 홍대 확인하면 됩니다. 왜냐면 김승현 전 교수가 말하죠. 홍대 자료 그대로 있다.
그 절대 안 된대.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이게 직계 가족이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딸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 딸이야 그러면 씨. 그래가지고 이게 검증 대상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딸버리기래 딸버리. 예? 딸버린이요? 아 딸버린이 그거구나. 딸을 버린. 딸버리 울버린.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박형준 후보가 자꾸 가족 신상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딸 검증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무슨 딸이 김승현 교수한테 가가지고 청탁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딸이 아니라 이게 박형준 후보에 대한 검증인 거죠. 박형준 후보의 부인이 실제로 김승현 교수한테 압력이 들어가도록 청탁을 했느냐 이거를 검증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홍대 전화하면 돼요. 죽어도 하기 싫다는 거죠. 극딜을 넣고 있잖아요. 응시자료 같이 확인하자 싫다는 거죠. 아유, 저도 소송 당할까봐 지금 와들와들 떨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후보님 저는 기사를 읽은 겁니다. 소송의 결과는 선거 결과 끝나고 나올 겁니다. 이거는 단두대 가야 될 상황입니다. 여보 박형준 후보님에게 단두대한테 놔드려야겠어요. 우리 그 LCT 얘기 아까 초반에 한창 했는데 LCT 이겁니다 여러분. 그 초가집 아닙니다. 우뚝 솟은 거 있죠 여기 3개 우람뻑적지근한 이거. 장소 어디 있냐면 부산의 강남이라고 하는 해운대 소사입니다. 이게 이제 인허가 건설 이제 건설할 때 인허가 과정에서도 좀 의혹이 좀 있고 이게 이제 아파트인데 불구하고 여기 투자하면은 투자이민 영주권을 주는 그게 있더라고. 난 듣도 보도 못한 건데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 정도로 이게 뭔가 석연치 않은 건물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 요새 한창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복잡하실까봐 한눈에 보시기 편하게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 순서대로 있었던 일이고 2015년 4월에 이제 해운대 LCT 75평형 두 채가 같이 매입된다. 웃돈으로 한 700만 원 500만 원 줬대요. 여러분 저게 20억이거든요. 20억? 20억을 말이죠.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기가 있어요. 구글에 치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20억을 때리잖아요. 그러면 600에서 700 나옵니다. 저게 딱 부동산 중개료 수수료만큼 나온 거예요. 저게. 그게 프리미엄이 아니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야 저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봤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가능했는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완전 두둥탁 아닙니까? 우연히 만나서 이제 도와줬대요. 중개인이 우연히 만나서 이게 이제 앉아보세요. 불쌍한 청년. 이게 중개인 나 이제 이 불쌍한 청년이 제가 LCT 분양에 떨어졌습니다. 주여. 제가 이제 부동산 중개인이 지나가다가 자네 이제 보니 박형준 정무수석의 아드님이 아니신가? 아 그걸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자네 부치를 내가 아주 잘 알지. 청약에 떨어졌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저기 LCT 앞에 가면 말이지 프리미엄 붙은 그거를 막 줄줄 흘리고 다니는 실소유주들이 있다네. 같이 한번 가보세. 제가 얹어드릴 웃돈은 700만 원 정도밖에 없는데 괜찮을까요? 아 괜찮아 나만 따라와. 그래서 LCT 앞에 둘이 갑니다. 갔더니 이모 씨라는 분이 마침 자기가 당첨된 그거를 바로 그날 팔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다행일 아이고, 때가.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잘 만난 인연이 있나. 우리 이 청년이 청약에 떨어졌답니다 선생님. 제가 운이 정말 좋았군요. 아이고 선생님은 프리미엄을 딱 600만 딱 700만 받으시고 이 불쌍한 청년에게 20억짜리 LCT 분양권을 넘기시면 된다. 우리 카페로 갑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한 겁니다. 아 운도 좋아. 이 집은 복도 많아. 반전이 뭔지 아십니까? 반전이 뭔지 아세요? 다음날 그 좋은 운이 딸한테도 같은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진짜 이런 운이 다음날에 최씨 누나 그러니까 딸이죠. 같은 방식으로 같은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또 부동산 중개인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자네 이제 보니 박형준 정무수석의 따님이 아닌가? 아이고 선생님께서는 어제 제 동생을 도와주신 그분인가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일세. 저는 동생보다 복비가 200만 원 부족합니다. 500만 원으로 괜찮을까요? 괜찮아.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인심이 좋은데. 자 LCT 앞으로 가보세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1번 2015년 이게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주 좋은 운인 거죠.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누가 보면 무슨 고시원 분양해 준 줄 알겠어. 아이고 상경한 청년들이 이제 뭐 집을 못 구해가지고 낙담해 있으니까 지나가던 귀인이 아이고 이게 좁지만 고시원이라도 좀 살게 이렇게 한 것 같아. 무슨 초가집입니까 LCT가? LCT는 이겁니다. 참고로 이거예요. 이거를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에이 더러운 세상 진짜. 에이 이게 박형준이 집을 누구한테 샀는지 이런 걸 공개를 안 했어요. 원래 이제 부인 집이라고 해서 털기 시작한 거거든요. 아시죠 다? 원보도가 이거예요. 누구로부터 집을 샀는지 공개하지 않았어요. 공개하지 않으니까 SBS에서 이걸 터트린 거예요. SBS에서 SBS에서 터트려보니까 아들한테 샀대. 공교롭게도 조씨의 딸도 엄마 아빠한테 아래 총책 이거 또 500만 원 그냥 터트린 거예요. SBS에서 이게 이상하잖아 너무. LCT 구매 설화. 박형거세라고 하시네. 박형거세.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를 파보니까 계속 의혹들이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는다는 핑계가 이제 해명이라고 나오는 게 뭡니까? 특혜가 없으면 그만인 거 아니냐. 간단해. 아들이 누구한테 그거를 샀는지 이 지나가던 사람은 누군지 이런 거를 얘기하면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특혜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할 게 아니라 매매계약서를 까보면 돼. 그런 거 아닙니까? 홍대랑 똑같은 얘기예요. 21억 주고 사가지고 이거 보십시오. 아니 비싼 집 사는 게 문제인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석연치 않잖아요. 우연히 이게 무슨 개가 없겠다. 그러니까 이 조형물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LCT 납품 미술품 28억.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조형물 있을 거 아니야 아파트에. 이 아파트에 납품된 조형물이 18억 정도 되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이제 그 조형물 납품하는 회사에 18억 이렇게 줘야 되는 거겠죠. 총 포함하기 28억 정도 되는데 또 우연인가 이것도? 박형준 후보 부인이랑 아들 회사. 이 집은 뭐 LCT랑 뭐 있나? 우연히 다 같은 회사에서 납품. 데우스 엑스 마키나인가 이러시네. 예.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집을 뭐 700만 원, 500만 원 프리미엄 이제 웃돈은 차 샀어. 근데 LCT에 조형물 납품하고 28억을 다시 받아. 근데 리베이트라고 말하지 않겠어? 내가 리베이트라고 말하지 않겠어. 야 이렇게 되면은 아파트값 조형물 놓고 이제 받은 돈 돈 해가지고 그냥 두 채 받은 거 아니야? 한 바퀴 돈 거지. 예. 나는 이제 황당해. 최근에 이제 등기 안 한 거. 그것도 보면은 이게 지금 제가 재산 공개 안 하려고 은닉하려고 했던 정황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 돼요 이게? 제가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민주당은 어쨌든 간에 민주당의 실수가 있었지. 근데 오거돈이 그렇게 잘못을 하고 나가리가 나니까 이런 사람이 여기 단두대 이분이 부산시장을 먹게 생겼습니다. 오거돈이랑 김용춘이랑 놓고 보면 김용춘이 훨씬 나은 후보예요. 여기 들어와 계신 우파 코인 여러분, 원래 박형준은 좌파입니다. 막스주의. 막시스트인지 막스스트인지 뭐 막 나가야 하여튼. 예? 여러분 운동권이 운동권. 그런데 전향하고 나서는 존나 해먹는 거지 이게 지금. 운동권들 이제 민중을 억압하는 이 거대 자본 끼들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자본주의가 되니까 자본은 이렇게 하는 거구만. 이렇게 자본주의 좋네 씨. 그래서 이런 자가 지금 부산시장에 유력한 후보가 돼 있고, 이 자를 검증하면서도 이 자가 이렇게 지킬 앤 하이드 같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는 거를 점점 하면 할수록 오거돈이 미워진다. 이렇게 마무리를. 자업자득이라고 하기엔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 많다. 민주당이 이런 자한테까지 밀리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반성을 하고 좀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서 그래야 됩니다. 박형준 후보님 저 고소하지 마십시오. 아까 뻑하면 5억짜리 소송하고 이런다는데 이거는 오거돈을 비판하기 위한 방송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오거돈을 비판하기 위한 방송입니다. 제가 박형준 후보님은 계속 아예 특혜는 없었다 이 털다가 자칫 하다가는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수가 있습니다. 당선이 돼도 재판은 받을 수 있어요. 이재명 지사 보면 재판하다가 2년 날렸잖아요. 대법원 끝까지 가려면 멀 거야. 잘 해명하셔야 될 겁니다.